세계 명작 만화 원피스를 아시나요? 90년대생 사이에선 가히 문화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 많던 작품이고 직접 감상하지 않은 분들도 3대장이나 패왕색처럼 이 만화가 유행시킨 표현들을 한 번쯤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듯 합니다. 원피스 초반부에 바로크 워크스라는 범죄 조직이 나오는데 이 부분 에피소드를 읽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우리 동아리랑 닮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크 워크스는 비밀 엄수를 사원으로 삼는 은밀한 조직으로 그곳의 사원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할 뿐 다른 사원은 누구인지 또 이런 일을 시키는 사장은 누구인지 일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했던 문학 동아리가 딱 이 모양으로 도대체 누가 같은 동아리 멤버인지 평소엔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백일장 같은 글짓기 대회가 근처에서 열리면 학교 이름을 걸고 각자 출전하는 점조직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기억의 대부분은 회색빛 야자로 점철되어 있지만 이 점조직의 일원으로서 종종 글을 쓰고 옹무했던 시간들이 몇 안 남은 색깔 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저서를 읽고 독후감을 썼던 것도 그 점조직 활동 중 하나였지요. 네, 논란의 인물인 그가 언급되는 오늘의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투자 생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내는 썰은 그저 두 번의 착각이 그 자신의 개돼지적 성향과 결합하여 변호사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구독자 100명을 기념하여 여러분의 구독 목록 한 켠을 차지한 제가 가공의 인물이나 사기꾼이 아님을 어필하기 위해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부수적으론 금융업계를 뛸까 말까 최근 고민하고 방황하던 참이라 붕 뜬 마음을 가라앉힐 겸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서론 이쯤에서 각설하고 독후감 이야기로 비트 이어갑시다. 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지금은 세기의 재판으로 서명이 박힌 이 책은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처럼 딱 들으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법한 역사 속 굵직한 재판들을 소개하는데, 그런 유명한 사건들 틈새에 유태인 장교 드레피스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사건을 짧게 요약하자면 반독일주의와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에 팽배하던 19세기 말, 프랑스 장교였던 유태인 드레피스가 독일이 파견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전 국민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원도 언론도 심지어 종교까지 유태인에 대한 편견으로 드레피스를 배척한 그 상황에서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경문을 기고하여 이 부당한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비판을 읽은 프랑스 사람들이 당신 말이 참 일리가 있소, 미안하오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드레피스에게 돌 던지던 프랑스 정부와 대중은 이제 에미졸라까지 매국노로 낙인 찍고 공격하였고, 에미졸라는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대신 에미졸라라는 이름과 나는 고발한다라는 명문이 역사와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기 챕터 7에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얘는 또 누구야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지만 몇 장 넘기는 사이 저는 에미졸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제가 왜 그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신념에 진정으로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지닌 개의 기질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고난 건지 아니면 삼국지를 여러 번 읽다 물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꼬리 흔들며 맹목적으로 믿고 쫓을 사람이나 가치를 항상 갈망합니다. 귀가 얇고 선동당하기 쉽다라는 평가를 친구로부터 받거나 자동차, 자전거, 이어폰, 중고거래소, 골고루 사기를 당했던 것 모두 이런 개같은 성향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에미졸라가 보여준 정의, 신념과 같은 키워드들은 참을 수 없이 자극적이었기에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의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엔 나도 에미졸라처럼 살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해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에미졸라가 그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에만 강렬히 꽂혀버린지라 10대의 저는 에미졸라가 변호사인 것으로 착각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변호사를 장래희망으로 정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전개겠지만 대학생이 되어 보다 진지하게 진로를 결정할 때에 이르자 그제서야 에미졸라가 변호사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맑은 정신으로 직업을 탐색했다면 에미졸라가 변호사가 아니란 걸 고등학생인 저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이미 정했다는 상태가 주는 안정감에 취해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20대 초에 저는 삶의 방향을 잃었고 내가 식견이 좁아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경제 잡지를 구독해 참여하는 마음으로 몇 달간 마구 읽어댔는데 그중 한 페이지에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온갖 곳에서 빅데이터를 얘기하지만 당시의 빅데이터는 아는 사람만 알던 신선한 개념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으며 한참 빅데이터의 매력에 빠져있던 찰나에
유명 웹툰 작가 강풀씨가 그린 마녀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만화 자체도 재밌었지만 머릿속이 빅데이터로 가득했던 시기여서 그런지 강풀 작가에게 자문을 제공한 통계학 교수님께 불현듯 꽂혔고 신뢰를 무릅쓰고 그분께 메일을 보내 가르침을 부탁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뜬금없는 연락이었지만 다행히 그 교수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셨고 이후 저는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에 관해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터 마이닝 수업으로 인연 맺은 한 고마운 분께서 빅데이터 분석의 선도 기업인 다음 소프트의 인턴 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위 올빼미 버스로 불리는 서울시의 심야버스 사업을 성공시킨 주역이 다음 소프트의 전 대표이사였음을 알고 있었고 송기령 부사장께서 JTBC 썰전에 종종 출연하는 모습을 재밌게 보고 있던 참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인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달받은 인턴 모집 공지에 모집 인원 0명이라 적혀 있었고 구직 활동을 해본 적 없던 저는 처음에는 몇 명을 뽑는지 제대로 적혀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뽑을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어 지금은 더 이상 빈자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쉬워하며 해당 포지션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어이없어하며 모집 인원 0명은 한 자릿수의 인원을 뽑는다는 의미였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이없는 오독으로 좋은 인턴 자리를 놓쳤다는 생각에 맥이 탁 풀려 그동안 빅데이터에 쏟았던 추진력이 뚝 떨어졌는데 때마침 근처에서 개인정보 관련 세미나가 열렸기에 기분 전환 겸 참석하였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관해 이 세미나에서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5시간 가까이 토의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듣는 내내 전혀 피로함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장을 나갈 때쯤엔 빅데이터 이슈에 능통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어느새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럴싸한가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다라는 명제와 빅데이터 활용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슈들이 있다는 명제가 만날 때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정통한 법조인들과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가 조화로운 결론이지 내가 빅데이터 이슈를 잘 아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건 중간 몇 단계의 논증을 건너뛴 비약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런 저의 선택은 논리로 설명하기 힘들고 제 속에 자리 잡은 돼지스러운 본성이 발현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떼지어 우르르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처음에는 젖이 잘 나오는 앞쪽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과 경쟁하지만 힘에서 밀리는 경험을 몇 번 갖고 나면 적당한 위치에 자기 자리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자신의 순위를 정하고 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가 물던 젖꼭지 외에는 젖을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 역시 뭘 하기로 맘먹으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팔받고 나서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거나 경쟁에서 피곤함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송충이처럼 솔잎을 먹고 납니다. 돌이켜보면 빅데이터에 능통한 변호사의 길을 택한 것도 빅데이터 분석이 재밌긴 한데 재미와 직업 활동을 어떻게 연결할지 아직 몰라 막막한 상황에서 한때 에미졸라의 삶을 오독하여 걸을 뻔했던 변호사의 길이 갑자기 근처에 보이자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미리 정해져 있어 한동안은 장래에 대한 고민을 잊을 수 있게 또 10대에 내가 했던 착각이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었다며 합리화할 수 있게 돼지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것 아닐까 싶습니다. 빈약한 자신의 논리를 맹신으로 덮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데이터에 관해 공부하고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말을 자기소개 시간마다 뱉어댔고 이런 자기 암시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개같은 성향과 결합하여 변호사가 되는 여정 자체는 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직 시기에 이르러 다시 한번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니 빅데이터 분석에서 느꼈던 그 재미는 빅데이터 이슈를 다루는 변호사 생활과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임을 깨달았고 내가 또 한 번 바보 같은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한편 내면에서 상실감을 느끼든 만족감을 느끼든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필요했기에 30군데 정도 입사 지원서를 넣었고 그중 근무 조건이 괜찮고 추 이직하기 편한 여의도 금융업에 발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노동으로 밥값과 월세를 낼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꾸준히 월급이 나오는 건 제 자신과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상상에 잠깁니다. 박원순 시장의 책을 읽은 날 에미졸라의 직업을 착각하지 않았다면 또는 개처럼 맹목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직업을 탐색했다면 지금쯤 언론사 기자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유튜브 시대답게 사이버 레카가 되어 있을까?
다음 소프트 인터넷 제대로 지원하여 데이터 마이닝 실무를 맛보았다면 그 매력에 빠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길을 걸었을까? 아니면 매운맛에 놀라 정보통신 쪽에 관한 미련을 완전히 접었을까? 최소한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들은 날 돼지처럼 내 마음 편한 대로 논리를 비약하여 보수적인 결론을 내리는 대신 참석자들의 얘기를 참고하되 원래 공부하던 데이터 분석의 길을 계속 걸었다면 오늘의 나는 어디에 있을까? 안타깝게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마음에 금융업계를 떠날까라는 생각이 강해져 설레는 맘보다는 씁쓸함으로 2021년을 맞이하던 찰나에 여의도 투자 최전선에서 일하는 고향 선배님이 우리 회사 준법 감신으로 믿을 수 있고 사고가 열려있으며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더 경력 채워서 올 생각 없냐고 권하였습니다. 그 순간 드럼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은 것 마냥 온갖 잡생각이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형님이 저를 믿을 수 있고 사고가 열려있다고 말한 건 저의 개같은 기질 때문입니다. 알게 된 지 2년도 안 되었지만 배울 부분 많고 밥 잘 사주는 그 형님께 저는 개처럼 꼬리 흔들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저와 다른 가치관을 얘기할 때에도 태클 걸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맹목에 가까울 정도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그 선배가 저를 유능하고 성실하다고 말한 건 저의 돼지 같은 기질 때문입니다. 세네 명의 정보통신을 박아둘 정도로 한때 공부했던 IT 이슈들을 종종 그리워하지만 일단 금융업을 저의 전용 젖꼭지로 정한 이상 금융과 금융법을 더 잘 알기 위해 근무 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착각과 짐승적인 기질로 인생에서 아쉬운 선택을 여러 했었는데 착각으로 몸담은 이 영역에서 그 기질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기회를 속삭이다니. 그 선배와의 술자리 이후로 지난 선택들을 아쉬워하거나 내 자신을 탓하는 건 이제 그만두고 지금의 나 그대로를 받아들인 채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기에 젖될 때까지 한 꼭지만 파는 돼지처럼 이왕 선택한 금융업계에 최소 10년은 머무르며 완숙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며 손님을 반기는 시골 똥개 마냥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반기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서 저의 구독자시라면 주기적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노출시키는 요놈이 요런놈이구나 라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남의 직업을 오해하고 인터넷 몇 명 뽑는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며 귀 얇은 개와 보수적인 돼지의 기질을 지닌 황당한 인간도 그 선택과 기질을 인정하는 사람 덕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과 타고난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이지만 지극히 경험적인 바람 들어봅니다. 참, 원래 오늘 공매도 규제변화 분석 영상을 올리기로 예정했었는데 하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며칠 전인 2021년 1월 13일에 입법 예고되었고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지 업무 담당자와 함께 고민 중인지라 공매도 규제 판로 영상은 잠깐 미루겠습니다. 대신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이 다가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삼성증권 유령 주식 공매도 사태를 다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그렇게 공매도 사태로 불리기도 하는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구독해 두시면 조만간 귀하의 유튜브 첫 페이지로 배송하겠습니다. 비법률적인 이야기 간만에 올렸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